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 시간에도 지문 빈칸 가로넣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튀넨의 지대론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박농업이 입지한다고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집가가 상승합니다. 집가와 집약도는 쌍둥이죠. 그럼 집가가 올라간다는 건 집약도가 커짐을 의미하니까 집약도가 클 때, 높을 때 우리는 집약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집약이라는 말 뒤에다가 농업자 붙이면 집약농업이 되는 거고요. 또 교외,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가 하락하죠. 그럼 땅값과 집약도가 쌍둥이 비례관계니까 집가가 하락할수록 집약도가 작아지고 집약도가 작을 때, 낮을 때를 조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방농업이 입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2번 마샬 나왔죠. 마샬은 벌써 그 지대론의 제목이 준지론 아닙니까? 준지대. 그래서 마샬은 토지가 아닌 기계나 기구 등으로부터 나타나는 일시적인 소득을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서 준지대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우리가 준지대 공부할 때 조심할 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지 절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준지대가 나왔는데 영구적이다,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무엇이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토지 이용자가 토지 이용 대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은 입찰지대입니다. 또 입찰지대는 최대한의 지대 지불 용의에 끼다 보니까 초과 이윤이 0이 된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입찰지대의 뜻과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기출해서 물어본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무엇의 동심원 이론, 벌써 도시 공간 구조론 중에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 버제이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또 버제이스의 동심원 이론은 가장 오래된 이론이면서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나 시카고시라는 말 나오면 버제이스의 동심원 이론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카고만 적용했기 때문에 시카고가 아닌 다른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서 일반성이 결여된다. 이론으로서 일반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이다. 또 교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 단점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버제이스의 동심원 이론은 동심원이니까 도시가 원의 형태로 확대가 되고 성장한다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5개의 원의 형태인데 그때 암기법이 중전저고통이죠. 중전저고통. 중전저는 고통스러워요 이 말인데 암기법이죠. 일단 중이 뭐죠? 중심 업무지구예요. 저는 전이지대인데 전이지대와 점이지대는 같은 말이고 저는 저소득층의 주거지대, 고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대, 통은 통근자 주거지대에 해당이 되죠. 그럼 중전저고통 순서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4번 문장처럼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 자,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는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크리스탈러죠. 중심지론에 의하면 무엇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말한다. 이것은 최소 요구치죠.
그래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는 최소 요구치와 재와의 도달거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거시적 중심지론이라는 것을 배우신 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특정 중심지가 중심지 기능을 유지한다. 이때 중심지 기능을 유지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라고 성격을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크리스탈로에 의하면 어떤 중심지가 형성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와의 도달 거리 또는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6번 베버 나왔죠. 베버는 공업입지론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래서 베버의 이론은 결국은 각종 조건을 고려해서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기업의 공장의 최적 입지점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운송비를 그중에 가장 강조했는데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이냐, 즉 원료산지 근처에 세울 때 유리한 것이냐 또는 시장지향적이냐, 즉 다른 말로 시장과 가까운 곳,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공장을 세움이 유리하겠는가를 따질 때 이걸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원료지수를 이용했다는 거죠. 원료지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경우는 원료지향형 입지가 유리하고요.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시장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 이것이 시장 실패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는 말을 마켓페일러 시장 실패라 하고요. 그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므로 시장 실패는 그 자체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걸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무슨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이건 토지 비축 제도예요. 자, 토지 은행해도 좋고요. 토지 비축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그러니까 장래에 사용할 땅을 사전에 미리 대량으로 매입하여 비축해 놓았다가 장래에 토지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가 토지 비축 제도죠. 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토지 비축 제도는 개정이 두 가지가 있죠. 공공개발용 토지은행과 또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두 가지 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익사업 용지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건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개정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개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책 수단 중 직접적인 개입 방식에 해당되죠. 자, 9번 볼게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와 공급의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시장에서 임대료 월세 수준이 30만 원이다.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월세 30은 너무 지나친 부담 아니겠느냐? 20까지만 받아라. 규제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원래 시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낮게 통제가 된다면 임대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자, 쉽게 말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 수입이 줄어요. 그럼 수익이 악화되겠죠? 그럼 수익이 악화되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 감소시킬 것이고 또 좋은 자재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도 저하,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10번 볼게요. 무엇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제도. 이건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 또 주거급여는 성격상 소비자 보조의 일종이다. 소비자 보조의 일종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는 것도 다른 문제 풀이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의 가로 넣기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